한국이 이런 걸 감춰왔을 줄은 몰랐다. 전 세계 패권을 손에 쥐고 흔들 만한 엄청난 기술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술은 한국만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한국 기술을 훔쳐가려는 다른 나라들의 회유와 겁박 속에서도 한국은 당당히 그 기술을 지켜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위상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네바 국제원자력학회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압도당했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홀이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았거든요. 천장은 3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곳곳에 설치된 LED 조명들이 차가운 청백색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안 볼코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후 지금은 프리랜서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 학회에는 고객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참석했는데 솔직히 그냥 형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러시아 연구진들이 무거운 장비 상자들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드미트리 페트로프 박사가 이끄는 팀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중국 대표단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소 20명은 넘어 보이는 대규모 팀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리더로 보이는 왕 교수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연구진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수근거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따라서 그쪽을 봤는데 한국 연구진들이 소박한 장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뭐가 그리 신경 쓰일까 싶었습니다. 한국 팀은 겨우 5명 정도였고 가져온 장비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였거든요. 러시아 쪽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애들은 뭘 가지고 나왔을까? 별거 있겠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다른 팀들이 화려한 장비를 자랑하듯 배치하는 동안 한국팀은 조용히 자신들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팀 리더로 보이는 박진수 박사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중국 연구진 중 한 명이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그냥 구경만 하러 온 거 아닐까? 진짜 뭔가 있다면 벌써 소문이 났을 텐데. 저도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러시아나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마치 숨겨진 비밀 무기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학회장 곳곳에서 각국 대표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견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미국 연구진들은 자신들만의 구역을 확보하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프랑스 팀은 우아하면서도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 팀만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후 2시경 학회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 휴식 시간에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각국 연구진들이 서로의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한국 부스 앞에서만 유독 발걸음이 느려지더군요.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척하면서도 몰래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오후 3시 정각 학회장의 모든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1200석 규모의 대강당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다음 발표는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입니다. 그 순간 러시아석에서 누군가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중국 연구진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무슨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박진수 박사가 연단에 올라서자 박수 소리가 형식적으로 울렸어요. 하지만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기존에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원자로 설계도였어요. 모듈식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성 지표가 기존 원자로보다 100배 이상 높다는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미국 연구진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수치가 정말 맞나? 불가능한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박사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하자 점점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핵심은 완전히 새로운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물 냉각 방식이 아닌 액체 금속을 활용한 순환 냉각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한 사례는 전 세계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해낸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 테스트 영상이었어요. 화면에 나온 건 경주에 있는 실험 시설이었는데 진짜로 작동하고 있는 소형 원자로의 모습이었거든요. 증기가 나오고 터빈이 돌아가고 전기가 생산되는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여졌어요. 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중국 연구진들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왕 교수는 부하 직원에게 뭔가 급하게 지시하고 있었고 러시아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미트리 페트로프 박사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박진수 박사가 두 번째 핵심 기술을 공개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율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원자로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상황을 0.001초 만에 감지하고 자동으로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거였어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앞자리 독일 연구진이 서로 독일어로 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알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10년 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기술이야. 어떻게 한국이 먼저 해낸 거지? 세 번째 발표 내용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었어요. 기존 대형 원자로 대비 건설 비용은 60% 수준, 발전 단가는 70% 수준이라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게다가 건설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연구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EPR 원자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 순간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는데 손을 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자가 당황할 정도였어요. 첫 번째 질문은 미국 연구진에서 나왔습니다. 액체 금속 냉각제의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박진수 박사가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소듐 대신 납을 사용했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또한 다중 차단벽 시스템으로 누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왕 교수가 직접 일어나서 물었거든요. 이 기술의 특허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진수 박사의 대답이 더욱 놀라웠어요. 핵심 기술 73개 특허를 모두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러시아 연구진이 세 번째 질문을 했어요. 상용화 일정이 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회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내년 말 첫 호기 준공, 3년 내 10기 건설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에서 도입 의향을 밝혔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이번엔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하지만 각국 연구진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감탄과 경계심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오늘 이 발표는 원자력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발표가 끝나고 1시간 후 저는 우연히 학회장 뒤편 복도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든 건데 그곳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도 조명이 평소보다 어두웠는데 아마 에너지 절약 모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앞쪽에서 수상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러시아어와 중국어가 섞여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기둥 뒤에 숨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페트로프 박사와 왕 교수가 마주서서 긴급히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드미트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 기술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 우리 계획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고. 왕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동감이야. 하지만 어떻게 할 건데?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해버렸잖아. 그때 드미트리가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기술 자료를 확보해야 해. 방법은 있어. 오늘 밤 한국팀이 묵는 호텔을 알아냈거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기술 도용을 시도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으니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왕 교수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어. USB 복사는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더군. 드미트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지금 저녁 식사 중이야. 최소 2시간은 걸릴 거야. 그 사이에 끝내면 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다니. 국제학회에서 기술 스파이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점이었어요. 왕 교수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드미트리에게 말했어요. 내 팀원 둘이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어. 보안 카드키는 어떻게 구할 건데? 드미트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걱정 마. 호텔 직원 중에 우리 사람이 있거든. 이미 마스터키를 확보했어. 제가 숨어서 듣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복도가 워낙 어둡고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몇 년간 고생해서 개발한 기술을 이렇게 도둑맞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학회 사무국에 말하자니 증거도 부족했거든요. 그저 우연히 들은 대화일 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왕 교수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8시 30분에 시작하자. 한국팀이 레스토랑에 도착한 지 1시간은 지났을 테니까. 드미트리가 동의하며 말했어요. 좋아. 내 사람은 9시에 투입할게. 기술 문서는 물론이고 노트북 하드디스크까지 통째로 복사할 거야. 저는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건가요? 국제적인 기술 절도 행위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태연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왕 교수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만약 걸리면 어떻게 할 건데? 관광객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면 돼. 호텔 보안은 생각보다 허술해. 그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라지자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방금 들은 게 정말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 연구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발표가 끝난 후 며칠 동안 학회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각국 연구진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셋째 날 오후, 저는 우연히 한국 연구진들의 비공식 회의를 엿들을 기회가 생겼어요. 학회장 별관 3층 작은 회의실에서 그들이 모여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열린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용어들이 귀에 들어와서 호기심에 멈춰 섰어요. 박진수 박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지만 우리가 공개한 건 전체 기술의 30%도 안 돼.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해. 30%라니. 그럼 나머지 70%는 어떤 기술일까요?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회의실 벽면에 복잡한 설계도들이 붙어 있었고 연구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박사가 노트북을 열어서 뭔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자기부상 터빈 시스템이에요. 마찰이 전혀 없어서 에너지 손실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자기부상 터빈이라니 처음 듣는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보니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찰이 없다면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테니까요. 이동혁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수식을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이론상으로는 기존 터빈 대비 효율이 500% 향상됩니다. 그리고 수명도 반영구적이고요. 500% 효율 향상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원자력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수 박사가 다른 자료를 꺼내며 계속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나노 입자 냉각제예요. 열전 도율이 기존 냉각제의 1000배에 달해서 원자로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1000배 열전 도율이라니 정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소영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실제 테스트 데이터예요. 3개월간 연속 운전했는데 성능 저하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향상되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향상된다니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어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이동혁 박사가 또 다른 신기술을 소개했어요. AI 제어 시스템도 완성되었어요. 인간보다 1만 배 빠른 속도로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해요. 사실상 사고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1만 배 빠른 분석 속도라니 정말 경이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박진수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술을 통합한 완전 자율 원자로예요. 30년간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 무인 운전이 가능해요. 30년 무인 운전이라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와 설계도를 보니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가는 것 같았어요. 연구진들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영 박사가 말했어요. 이 기술들이 완전히 상용화되면 에너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화석 연료는 물론 태양광, 풍력도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완전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세상을 말이에요. 환경 문제도 에너지 부족 문제도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구진들이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빨리 복도 끝으로 피해서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어요. 마치 세상을 바꿀 기술을 손에 넣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좋은 기술 하나를 개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른 나라 연구진들이 왜 그렇게 한국을 경계하고 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패권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자부심 같은 감정도 들었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한국의 성공을 기뻐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놀라운 기술력을 목격한 후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계속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제네바 학회는 아직 3일이 더 남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각국 연구진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오후, 저는 학회장 1층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발표를 계속 생각하면서 말이죠.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경계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수상한 대화가 들려왔어요. 러시아어였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배워서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 밤이 기회야. 한국 놈들이 호텔바에서 회식한다더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뒤돌아보니 드미트리 페트로프 박사와 그의 동료가 작은 기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USB 같은 건데 평범한 게 아니었어요. 끝에 작은 안테나 같은 게 붙어 있었거든요. 이걸로 한국 연구진들의 노트북에 접근할 수 있어. 와이파이 신호만 잡히면 자동으로 해킹이 시작돼.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 해킹 장비였던 거죠. 러시아 연구진들이 한국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중국 팀과도 협력하기로 했어. 왕 교수가 물리적 접근을 담당하고 우리는 디지털 침투를 막는 거야. 정말 국제적인 기술 도용 음모였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아직 실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고 학회 사무국에 말하자니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냥 우연히 들은 대화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몇 년간 고생해서 개발한 기술을 이렇게 도둑맞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어요. 정의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대한 묘한 친근감이었을까요? 러시아 연구진들이 자리를 뜨자 저는 재빨리 따라 나섰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학회장 뒤편 복도로 향하더군요. 거기서 중국 연구진 3명과 만났어요. 계획을 최종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왕 교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8시 30분에 호텔바에서 시작하자. 한국 팀이 술에 취하면 그때가 기회야. 드미트리가 작은 가방을 꺼내더니 안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확인했어요. 해킹 장비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복사기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노트북 하드 디스크는 물론이고 연구 노트까지 모두 복사할 거야. 30분이면 충분해.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니. 국제학회라는 학술적 공간에서 이런 범죄가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박진수 박사에게서였습니다. 오늘 저녁 호텔바에서
팀 회식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함께 하시겠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로 그 회식이 스파이들의 타겟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미리 만날 수 있을까요? 30분 후 박진수 박사를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에게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연구진들의 계획, 해킹 장비, 오늘 밤 회식을 노린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박진수 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확실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겁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팀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오늘 회식은 취소하고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대책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 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박진수 박사와 긴급 회의를 마친 후 저희는 대책을 세웠어요. 단순히 회식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스파이들이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하기로 했어요. 저녁 8시 호텔바에서 예정대로 회식을 진행하되 함정을 파는 거였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스파이들을 유인하고 저는 뒤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호텔 보안팀과 제네바 경찰에도 미리 연락해서 대기시켜놨습니다. 오후 7시 30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러시아와 중국 연구진들이 각각 다른 시간에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했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드미트리 페트로프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왕 교수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바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8시 정각 한국 연구진들이 바에 모였어요. 박진수 박사를 비롯해 5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회식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노트북 가방은 모두 테이블 아래 발치에 두지 않고 의자에 걸쳐놨습니다. 미리 약속한 신호였어요. 30분 후 드디어 스파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드미트리가 바 구석 테이블에 앉더니 작은 장비를 꺼냈습니다. 노트북 같아 보였지만 화면에는 무선 신호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와이파이 신호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왕 교수는 더욱 대담했어요. 한국 연구진 테이블 근처로 다가가서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진수 박사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왕 교수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왕 교수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대화하는 동안 슬쩍 한국 연구진들의 가방을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아마 물리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 벌어졌어요. 김소영 박사가 화장실에 가면서 가방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왕 교수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동혁 박사가 즉시 자리를 바꿔서 가방 옆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단한 거였죠. 왕 교수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한편 드미트리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비에서 한국 연구진 노트북들의 신호를 감지했다는 표시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접속을 시도하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당연했죠. 한국 연구진들이 미리 보안을 강화해놨거든요. 드미트리가 당황하며 동료에게 손짓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저는 호텔 보안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9시 15분. 보안 요원들이 바에 들어왔어요. 평복을 입고 있어서 일반 손님처럼 보였지만 전문가의 눈으로는 분명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스파이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드미트리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장비를 서둘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네바 경찰이 호텔 입구를 봉쇄했거든요. 왕 교수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 순간 박진수 박사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바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진수 박사를 바라봤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 도용을 시도한 스파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스파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드미트리가 가방을 들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보안 요원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왕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이 들어와서 그들을 체포했어요. 드미트리의 가방에서는
각종 해킹 장비와 복사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기술 도용 장비들이었어요. 왕 교수에게서도 초소형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죠. 체포되면서 드미트리가 저를 노려봤어요. 내가 고발한 거지. 저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불법적인 일을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한국 연구진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진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기술이 도둑 맞을 뻔했어요. 저는 뭔가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묘한 감정도 있었어요. 한국을 지켰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 같은 거였죠. 스파이 사건이 해결된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네바 호수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왜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 편에 섰을까요? 단순히 정의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7살 때까지 살았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 아버지가 읽어주시던 동화책들,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 후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고 미국으로 입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 한국에 대한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묻어두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입양 가정의 부모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셨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말이죠.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면서도 그 의문은 계속되었어요. 왜 하필 물리학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과학자였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요. 졸업 후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지만 어디서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완전한 미국인 같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한국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어제 한국 연구진들을 도왔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나 봐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뿌리와의 연결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박진수 박사님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건 단순한 정의감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점심시간에 박진수 박사와 만났을 때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박정민이라는 과학자를 아시나요? 30년 전쯤 한국에서 원자력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요. 박진수 박사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박정민 박사요? 물론 알죠. 한국 원자력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분이에요. 혹시 무슨 관련이 있으신가요? 제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잃어버린 기억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거든요. 박진수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어머니는 혹시 이명숙 박사님이신가요? 이명숙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머리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가, 밥 먹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던 그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그 이름이에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럼 정말 박정민, 이명숙 박사님의 아들이신 거네요. 박진수 박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박진수 박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원자력 기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안전성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셨죠. 하지만 연구 중 사고가 있었어요. 실험실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고 다른 연구원들을 구하시려다가 과량의 방사선에 피폭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대로 몰랐었거든요. 입양기관에서는 그냥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했었어요. 부모님은 진짜 영웅이셨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셨거든요. 그리고 남기신 연구 자료들이 지금 우리가 발표한 안전기술의 기초가 되었어요. 박진수 박사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 기술을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유전자, 부모님의 정신이 저 안에 흘러들어와 있었던 거였죠. 부모님의 연구실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간청했어요. 물론이죠.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날 오후 박진수 박사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를 봤어요. 거기에 부모님의 사진과 업적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본 부모님의 모습에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아온 이유를 말이죠.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제 정체성을, 제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부모님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 상태였어요. 기쁨과 슬픔, 자부심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네바 학회 마지막 날,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소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정민 박사님은 정말 천재셨어요. 특히 방사선 차폐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셨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안전기술의 80%가 박사님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이명숙 박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자로 냉각 시스템 설계에 대가셨습니다. 이동혁 박사가 덧붙였어요. 사실 오늘 저희가 발표한 기술도 두 분의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30년 전 두 분이 꿈꿨던 안전한 원자로가 드디어 현실이 된 거죠. 부모님의 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물리학을 전공한 것도, 기술 분야에서 일하게 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박진수 박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한 씨, 혹시 한국에 와서 저희와 함께 일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남기신 연구를 계속 발전시키는 일이에요. 특히 차세대 안전 시스템 개발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김소영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방사선 차폐 소재 문제인데 이 분야는 당신 아버지의 전문 영역이었거든요. 당신이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나요?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했던 분야가 바로 나노 소재였어요. 특히 방사선 차폐용 복합 소재에 대해 논문도 썼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완벽하네요. 이동혁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소재와 거의 일치해요. 정말 운명 같은 일이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거든요. 미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은 정말 큰 모험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싶어요. 박진수 박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프로젝트 일정이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행이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도 항상 느꼈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한 씨,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어요. 우선 2주 정도만 한국에 와서 부모님의 연구실을 직접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담 없이 견학차 오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좋아요. 2주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언제 가면 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로 오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가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기념관도 보여드리고 연구진들과도 만나게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예약을 시작했어요. 제네바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편을 찾아보니 15시간 정도 걸리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입양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들아, 내 뿌리를 찾는 일이니까 꼭 가봐야지. 우리도 항상 궁금했었거든. 내 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말이야. 정말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해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금요일 오전 제네바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이면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5시간 후면 제가 태어난 그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기억하는 그곳과 지금은 얼마나 다를까? 그리고 정말 그곳이 제가 속할 곳일까? 답은 직접 가서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거든요. 공항 자체도 제가 어릴 때 기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압도당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오니 박진수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한 씨, 정말 오신 걸 환영해요. 여행은 어떠셨나요? 긴 비행이었지만 괜찮았어요. 그런데 공항이 정말 크네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박진수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많이 변했어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길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고속도로, 고층 빌딩들, 모든 것이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어요. 여기가 정말 제가 태어난 곳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거대한 연구단지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거든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부모님 기념관이었어요. 건물 2층에 마련된 작은 전시실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벽면에 부모님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연구 업적과 생전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연구 노트예요. 박진수 박사가 유리 케이스 안에 낡은 노트를 가리켰어요. 사고 당일까지 쓰셨던 거죠. 노트를 자세히 보니 아버지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이한이를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니. 어머니의 연구 자료도 보여주셨어요. 원자로 냉각 시스템 설계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정말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설계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냉각 시스템의 원형이에요. 30년 전 어머니의 아이디어가 지금 현실이 된 거죠. 김소영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그때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였어요. 박진수 박사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모님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한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예요. 3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사랑하는 이한에게라고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부모님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이한아, 아빠, 엄마가 너를 떠나게 되었구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하는 연구는 너와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야. 언젠가 내가 크면 우리의 뜻을 이어받아 줬으면 좋겠어. 너는 우리의 자랑이고 희망이란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뜻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혁 박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부모님이 사고 당시 다른 연구원 12명을 구하신 기록이었습니다. 방사능 누출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대피 경보를 울리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셨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양의 방사선에 피폭되신 거였습니다. 정말 영웅적인 행동이었어요. 부모님 덕분에 살아남은 연구원들이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연구의 핵심 멤버들이죠. 김소영 박사의 말을 듣고 더욱 감동받았어요.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박진수 박사가 말했어요. 이제 부모님의 실제 연구실을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연구실에 들어서니 정말 신기했어요. 30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책상, 어머니의 실험 장비, 모든 것이 그날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7살 때 그린 그림도 있었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를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돌아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부모님의 연구실을 둘러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견학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차세대 안전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박진수 박사가 본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한 씨, 어떠세요? 정말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마음을 정했어요. 이곳에서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거든요.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정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으로 돌아가서 준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프로젝트 일정이 빠듯해서요. 이틀 후 인천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찾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명확해졌어요. 뉴욕에 도착해서 아파트로 돌아가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현관문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고 집안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든 건가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안, 드디어 왔군. 뒤돌아보니 제네바에서 봤던 드미트리 페트로프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중국인 남성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왜 제 집을 뒤진 거죠? 드미트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나? 자네가 제네바에서 우리 계획을 망쳤으니 이제 보상을 받아야지. 무슨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중국인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어요. 자네 부모에 대해 알아냈어. 박정민. 이명숙 박사 말이야. 정말 흥미로운 과거를 가지고 있더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부모님에 대해 알게 된 걸까요? 드미트리가 계속 말했어요. 자네 부모가 개발한 기술 자료들, 그리고 자네가 한국에서 본 최신 기술 정보까지 모든 걸 우리에게 넘겨주면 안전하게 보호해주겠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부모님의 연구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 그럼 이건 어떨까? 중국인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사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진수 박사와 연구진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에도 사람들을 보냈어. 자네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제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이들이 한국 연구진들을 위협하고 있다니 협박하는 거군요. 협박이 아니야. 제안이지. 드미트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연봉 50만 달러를 보장해주겠어. 그리고 자네 부모의 연구자료도 돌려주고. 50만 달러라니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는 안 돼요. 제 양심을 팔 수는 없어요. 양심? 중국인이 비웃었어요. 양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 현실을 봐라. 자네가 거부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거야. 그때 드미트리가 더욱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마지막 기회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다. 한국 친구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테고.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부모님의 연구실, 그들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 정신이 떠올랐어요. 미안하지만 거절하겠어요. 제 부모님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저도 그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드미트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군. 자네가 선택한 거야.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즉시 박진수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위험해요. 러시아와 중국 스파이들이 연구원을 노리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이안 씨. 우리도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한국으로 오세요. 여기가 더 안전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진짜 제가 속할 곳으로 가야 했어요. 다음 날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돈이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지 이틀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안팀에서 외부 침입자들이 연구소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였어요. 박진수 박사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안 씨, 큰일이에요. 러시아와 중국 스파이들이 정말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나요? CCTV에 드미트리 페트로프와 그 일당이 찍혔어요. 연구소 정문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있더군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군요. 저는 화가 났어요. 미국에서 거절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따라와서 위협하다니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보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찰과 협조해서 24시간 경비를 강화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요. 그날 오후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김소영 박사가 퇴근길에 괴한들에게 접근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이 빨리 달려가서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정말 선을 넘었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진수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날 밤 연구소 지하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어요. 보안 책임자, 연구진 대표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까지 참석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러시아 스파이 3명, 중국 스파이 4명이 확인되었고, 이들이 연구소 침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언제 침입할 예정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밤 자정경으로 추정됩니다. 정전을 일으켜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한 후 침입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정을 치기로 했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포위망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이한 씨,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한 곳에 있으세요. 박진수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도 함께 하겠어요. 이 일이 저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밤 11시. 연구소는 평상시처럼 조용해 보였어요. 하지만 곳곳에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연구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정 5분 전,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정문 쪽에서 정전이 일어났고 동시에 여러 지점에서 침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동시다발적인 작전이었어요. 보안실에서 무전이 들려왔어요. 동쪽 담장에서 3명 침입. 서쪽 주차장에서 2명 침입, 정문 쪽에서 2명 침입 확인. 스파이들이 연구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분명히 핵심 연구자료가 보관된 지하 서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하로 가는 모든 통로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드미트리가 다른 루트로 접근해서 부모님의 연구실까지 침입한 거였습니다. 제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말이에요. 문이 열리면서 드미트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안, 드디어 만났군. 이제 마지막 기회야. 조용히 따라와.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끝내겠어요. 저는 책상 뒤로 숨으면서 비상 버튼을 눌렀어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이제 어쩔 수 없군. 드미트리가 총을 겨누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동시에 다른 침입자들도 모두 체포되었다는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드미트리가 항복하며 말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포기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평화를 위한 거예요. 전쟁이나 파괴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새벽 2시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스파이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연구소는 안전을 되찾았습니다. 박진수 박사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기술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할 거예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질 테니까요. 그날 밤 부모님의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저도 지켜낼 수 있었구나. 정말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스파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개발한 새로운 방사선 차폐 소재의 첫 번째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30년 만에 완성한 기술이었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서니 연구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박진수 박사, 김소영 박사, 이동혁 박사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한 씨, 준비되셨나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박진수 박사가 말했어요. 네, 준비됐어요. 부모님이 꿈꿨던 완전 안전 원자로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네요. 새로 개발한 소재는 나노 기술을 활용한 복합 차폐제였어요. 기존 소재보다 방사선 차폐 효과는 10배 높으면서도 무게는 절반으로 줄인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인공 방사선원을 차폐제에 조사하면서 투과율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낮아지는 수치를 보면서 모든 연구진이 감탄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차폐가 가능하겠는데요? 김소영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최종 수치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폐 효과였어요. 이제 정말 100%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꿈꿨던 그 원자로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연구진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모두들 오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게 된 거네요. 이동혁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이한 씨 부모님의 기초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정말 위대한 분들이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부모님의 30년 전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연구원 전체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거든요. 연구원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고 박정민, 이명숙 박사님의 연구 정신을 기리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프로젝트 총책임자는 박정민 박사님의 아들인 이한리 박사가 맡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인류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일했던 선배 연구원들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박사님들을 닮으셨어요. 그 정신까지 그대로 이어받으신 것 같아요. 저녁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미국의 입양 부모님이 한국까지 오신 거였어요.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입양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를 키운 보람이 있구나. 내 친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입양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저를 30년 가까이 키워주신 분들인데 제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해 주시다니. 가족이라는 게 혈연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구원 기숙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났구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항상 느꼈던 그 공허함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두 분의 꿈을 이어가겠어요. 세상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방황하는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제 뿌리를 지키는 사람,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과 인사하고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회의실에서 토론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평생 머물고 싶은 곳, 제 진짜 집이었습니다.